오늘도 펜앤마이크에 김영삼 대기자님 모시고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참 좋은 책을 써주셨습니다. 1권은 한국형 신인류의 탄생, 2권은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다. 저희 교회 지난 4주 동안 오셔서 8번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전두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특별히 올림픽 유치,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이런 아주 놀라운 내용을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자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5공화국 시대를 따져보면은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았나,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언론도 그렇고 그래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지성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학자들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사회에 등불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예 하지를 않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광주에 책임을 묻거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시대가 이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인식 속에는 참 안 좋은 시대, 좋지 않은 시대, 불행만 있었던 시대, 독재가 창궐했던 시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시대를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정말 화산이 터지듯이 대폭발을 한 시대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으로 치솟는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서울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올림픽이 왜 중요하냐?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이전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한 120개국 정도가 식민지 국가에서 해방이 돼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올림픽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만 열렸지, 개발도상국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느 나라가 올림픽을 치르면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회 간접 자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이 필요하죠. 체육 시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0.001초까지를 계측을 할 수 있는 이 계측 장치들이 또 필요해요. 이걸 전부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선수와 임원과 또 올림픽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리죠.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통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이거를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 올림픽을 하면서 무지막지한 빚을 져가지고 거의 국가가 파산에 이르는 상황이 됐는데, 서울올림픽은 흑자올림픽으로 많은 흑자를 냈습니다.
그 흑자를 가지고 만든 게 뭐냐? 요즘에 그 청년들이 지금 날밤을 새가면서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올공의 현장, 바로 올림픽 공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초동에 국립 이 국립국악원,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이거 전부 그 당시에 흑자를 낸 돈으로 진 겁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하고도 상당히 좀 어울리는 이야기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낸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경호실장을 지냈던 흔히 피스톨박이라고 알려진 이 박종규 씨입니다. 이분이 경호실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 대한체육회장을 맡아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라는 걸 유치를 해서 아주 성대히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우리도 올림픽을 유치해서 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우리의 이 국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각하 우리 서울 올림픽을 한번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치를 하기로 결정을 한 날이 1979년 9월 19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서울올림픽 유치가 이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서울의 봄이 뭐 일어나고 뭐 제2차 석유위기가 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올림픽을 유치합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서 두 분이 이제 와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이러저러한 이제 조언을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세지마 류조라고 하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일본 육사 선배기도 하고 일본에서 아주 뭐 유명한 관동군 참모를 했고 또 이토트 상사의 이 상담력을 했던 이 세지마 류조라는 분이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상공회의소 소장을 하고 있는 이 고토 노보루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일본이 그야말로 이 패전에서 굉장히 그 사기가 침체되어 있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성공을 시킴으로 인해서 선진국으로 아주 그 진입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 한국도 이 그 어려움을 이기면 얼마든지 그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이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길이 열리니 이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갑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2차 석유위기가 엄습한 그 와중에 내가 서울올림픽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한국은 아마 이 국가 부도가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습니다. 하여간 그 시절의 이 통계 수치를 보면은 1980년에 마이너스 5.7% 성장했으니까 이 경기가 거의 6% 이상 그 주저앉은 거는 6.25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그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붕괴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 금리가 뭐 8%에서 막 26%로 오르니까 박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왔는데 이게 이자가 8%에서 26%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얻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와중에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러다가 한국이 이거 참 위험할지도 모르니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다가 차관을 새로 주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다가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올림픽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다 보니까 올림픽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 무렵에 국무총리가 남도구 총리였는데요. 남도구 총리는 원래 이 서강대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치시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장관 출신이다 보니까 돈이 얼마가 거치는지 우리 국가에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보니까 이거 나라가 지금 이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이거 되겠느냐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22억 8천만 달러,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1조 5천억 원이 드는데, 이게 그 당시 1981년 우리 국가 총예산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을 과연 우리가 스포츠 행사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어렵다. 그래서 남도구 총리 이하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서울올림픽은 안 되는구나, 이런 좀 비관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얘기를 못하니까 남도구 총리가 전두환 대통령에 가서 각하 지금 우리 올림픽 유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 남도구 총리가 재무부 장관을 하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찾아가서 박 대통령에게 각하 중화학공업을 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돈이 있어야 중화학공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 관리들은 지금 당장 우리 국가 살림에서 이걸 투자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남도구 총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거 중화학공업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무슨 침략을 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와이셔츠나 브라우스 이런 거나 수출하는 나라에서 그래도 우리가 배를 수출하는 나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로 내가 좀 발전하기를 원해서 중화학공업을 하는 건데, 그를 하려면은 철강이 있어야죠, 화학이 있어야죠, 어마어마한 이 중화학공업이 필요한데, 이건 내가 이 나라를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남도구 총리 당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중화학공업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미래를 내다보는 확고부동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중화학공업 절대 못합니다. 돈 한 푼 없는데 무슨 놈의 중화학공업을 합니까? 지금 나라가 부도건하게 생겼는데 무슨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합니까? 하지만 이 길을 우리가 잘 넘기면은 이 올림픽은 정말 대한민국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최고도로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 하는 거를 일본에 있는 그런 아주 큰 그릇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설득을 해서 유치 쪽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진짜 리더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러한 걸출한 리더십을 가진 인재를 우리 국가가
정말 건국이 되고 막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밥 안 굶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그 포퓰리즘의 이런 지도자들이 앉았다면은 아이고 나라 망하지, 이러면 안 되지, 아니면은 올림픽 치를 돈 전부 국민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자기 표 얻을 생각 이런 것만 하겠죠. 미래를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전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리더십과 배짱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유치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아니 남덕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전 장관들이 이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전두환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안기부장이 유학성 씨였고,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이 노신영 씨였습니다. 이 두 분이 아니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우리 끝까지 안 되더라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 당시에 이 그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이 그 당시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한다고 해도 희박하다고 본 게 뭐냐면은 그 당시 경쟁 도시가 일본 나고야였습니다. 일본 나고야는 벌써 뭐 10년 전부터 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일종의 어떤 패배의식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뭐 특명을 받았는지, 아니 우리가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이게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뭐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지 대한민국 올림픽이라고 안 해요. 올림픽은 이제 도시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올림픽을 치러야 될 주무도시인 서울시장인 박영수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는다면 명분을 찾아가지고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에 서울올림픽을 하면은 서울시는 파산을 해가지고 우리는 올림픽 못한다. 서울시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뭐 총대를 매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학성 씨하고 노신영 씨가 전두환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장관들 회의를 보고를 받은 전두환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나, 그래가지고 전원을 다 불러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특명을 내립니다. 지금 위기는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비관적으로 보느냐. 이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올림픽을 하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다. 따라서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라. 저는 이게 지도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 지도자가 모두가 다 반대하는 와중에 돌격 앞으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해내는 동력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유치하라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제 국가의 총력을 다해가지고 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과정에서 진짜 우리나라의 이 보배 중의 보배가 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참여를 시켜라.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전 세계의 주요 인사들하고 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 김우중 회장, 한진의 조중훈 회장, 이런 분들이 이 올림픽 유치단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올림픽 유치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내가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입에 올린 말은 88 서울 올림픽이다. 나는 서울 올림픽이라는 그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할 만큼 나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왜냐? 개발도상국에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이 독립한 나라 중에서 우리가 최초로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을 하는 나라는 물건도 잘 만들겠지라는 어떤 국가 브랜드 가치에 큰 신뢰도가 생깁니다. 이런 것까지를 전두환 대통령이 내다보고 이걸 유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무장관, 특임장관 이런 걸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정무장관이라는 걸 이제 신설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아주 이 스페셜 그 기동 타격대 같은 그런 자리인데, 이 정무장관 자리를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노태우에게 맡겨요. 그리고 당신은 올림픽을 유치해 오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이 정무장관 노태우의 지휘하에 그야말로 이 정부가 다 나서 가지고 올림픽 유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노신영 외무부 장관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다가 특명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모든 외교 채널을 다 동원해 가지고 IOC 위원들을 만나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도록 설득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이 대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IOC 위원들을 접촉을 하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그 노신영 이 외무부 장관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우리 주재국 대사들이 IOC 위원을 직접 만나 가지고 우리의 장점을 설명하고 IOC 위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정주영 회장, 그다음에 김우중 회장, 조중훈 회장, 그다음에 동호건설의 이 최원석 회장, 이런 분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제 기업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브리핑을 하는 이런 자리에 막 미스 코리아까지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IOC 위원들이 묵는 이 호텔 숙소에 매일 아침에 현대 직원들이 꽃바구니를 배달을 하는 이런 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OC 위원들이 한국이란 참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해서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나 뭐 이런 이제 감동을 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사바란치 IOC 위원장의 이 회고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이 한국이 나고야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서울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고야보다 도시 관련된 인프라가 서울이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미 한국은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뭐 호텔 시설 이런 걸 막 많이 지고 있었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무엇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지면 이 건설회사들이 모든 돈을 다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안 짓죠. 땅만 조금 사가지고 뭐를 합니까?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하면은 그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내죠. 그래가지고 이 돈을 낸 사람들의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걸 착안한 거예요. 지금 올림픽을 치르려면은 선수단들이 묵을 숙소를 져야 되는데 이 숙소 짓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선수들 숙소만 짓나요? 임원들 숙소, 기자들이 묵는 숙소까지를 다 져야 돼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이런 것까지 다 비용으로 들어가면 이건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민간업자들에게 맡기자. 민간업자들이 분양을 해라. 그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져요. 그 다음에 입주를 하기 전에 올림픽 선수들을 위해서 좀
한 2주간 쓴 다음에 분양을 하면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저 강동구, 오류동, 둔촌동 부근에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그 가락시장 앞에 뭐가 있어요?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가 있죠. 그거는 임원들이 묵고 그 선수단이 아닌 이 기자들이 묵는 숙소였습니다. 정부는 그거 짓느라고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한 겁니다. 이 기업인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이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이 기업인들은 IOC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분들이 한국을 지지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고, 그래서 바덴바덴에서 52대 27로 나고야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유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을 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전두환 정부 임기가 끝나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경기장에서부터 뭐 호텔에서부터 뭐 지하철에서부터 모든 시설은 다 전두환 정부가 다 한 겁니다. 자원봉사자 훈련까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분을 좀 다시 보게 됐는데, 아니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서울올림픽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올림픽 따가지고 다 뭐 승전보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뭐 금메달 하나도 못 따면 우리가 여기서 왜 올림픽을 하냐. 그러니 지금 여기 뭐 올림픽을 치르는 것도 좋은데 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 스포츠 과학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전부 기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종목을 하나씩 떼줬어요. 그래가지고 현대는 지금부터 양궁을 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서울올림픽서부터 현대그룹이 양궁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근 40년 넘도록 양궁을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세계에서 양궁 대회하면 한국이 다 메달 따가는 거 아시죠? 그 누구 덕분이에요? 현대자동차 덕분이에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공학에 들어가는 그 모든 기술을 활 쏘는 기술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활 쏘는 나라의 선수들은 다 한국 활을 쏩니다. 그 다음에 뭐 선경 너희들은 그 펜싱해.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펜싱에 투자를 해가지고 요즘에 올림픽 나가면 우리나라 펜싱 선수들이 펜싱에서 올림픽 메달 많이 따오죠. 누구 덕분이에요? SK 덕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부 기업별로 한 종목씩을 떼주고, 당신들 말이야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따면 정말 재미없을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계 4등 했잖아요. 이건 뭐 서울올림픽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스포츠에 과학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열리는 모든 올림픽에서 우리는 거의 뭐 금메달 10개, 15개씩 따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누구 덕분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덕분이에요. 이런 사실은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현대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 양궁에다가 투자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니까 현대 그러면은 양궁을 서포트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 자기네들 이미지도 좋으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서울올림픽은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한강변에 사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이런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한강이 아니고요. 참 그 당시 한강은 좀 끔찍했습니다. 예. 제가 그 당시 저 흑석동에서 하숙을 했는데 뭐 악취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내려가 보면은 뭐 그냥 죽은 쥐가 둥둥 떠다니고 그냥 서울 시민의 모든 그 생활 그 오폐수가 전부 한강으로 들러들어 가지고 이게 죽음의 강이지 이게 무슨 한강이에요? 야, 이래 가지고 무슨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느냐? 이거 어떻게 되냐? 그때 또 정주영 회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각하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저 상류에다가 볼을 쌓고 하류에다가 볼을 쌓아가지고 일정량의 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한강을 준설을 해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전부 이 그 트럭 2대가 다니는 정도의 이 하수관 거를 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흘리는 모든 생활 하수, 공장 폐수를 전부 이 하수관고로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정류장으로 가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다 정수를 해서 깨끗한 물을 한강에다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게 오늘날 한강 종합개발이에요. 오늘날 한강이 뭘로 변했습니까? 생태공원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퍼낸 이 모래하고 자갈 이거를 건설회사에다가 팔아가지고 한강 종합개발에 필요한 모든 공사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 아이디어가 오늘날 한강을 저렇게 깨끗한 걸로 만들었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이 진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변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올림픽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넓은 이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 만들고 공원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오늘날 한강이 그야말로 이 환경 생태 도시로 환골탈태를 하고,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자전거 도로 1등이더라고요. 그 한강에 이제 자전거 도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이명박 시장 때 전부 그 전국을 다 연결하는, 그래서 지금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면 저 부산에 있는 낙동강 하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첫 시도를 누가 했느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했어요. 노신영 장관의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올림픽 유치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도력이 없었다면 올림픽 유치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은 전두환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서울올림픽은 또 1987년에 막 그 6.29 선언이 나오기 이전에 막 시위가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떤 민주화를 지키는 그러한 이 시금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위대들도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우리가 올림픽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자제를 했고, 군도 또 막 출동하려고 하니까 군이 출동해가지고는 올림픽을 우리가 치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서로 자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하기도 해서 우리나라 이 민주화의 진행 과정에서도 이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퇴임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디를 갔느냐? 태릉선수촌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선수들에게 열심히 고기 먹여가지고 메달 많이 따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고 물러났어요. 그 덕분에 올림픽 많이 나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메달도 12개인가를 따가지고 세계 4등을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서울올림픽은 이 군인들 3명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올림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 결정을 이어받아 가지고 유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실제 올림픽을 개막하고 운영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이 군사 문화가 꽃피운 마지막 작품, 이게 올림픽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988년 9월 17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올림픽 개막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이전에 LA 올림픽이 84년에 열렸고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 세계 사람들이 보이콧을 해가지고 반쪽 대회로 열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바람에 그거에 항의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여 안 했죠. 그래서 반쪽 공산 진영만 모여가지고 반쪽짜리 대회를 했습니다. 84년에는 공산 진영이 야 4년 전에 너희들 그 모스크바 올림픽 참여 안 했잖아, 우리도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LA 올림픽도 반쪽짜리로 열렸어요. 그런데 88년에 서울 올림픽에서는 명실상부하게 뭐 공산 진영 뭐 이런 서방 진영 다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과 중국, 한국과 소련 수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그 선수단을 보냈습니다. 특히 소련 같은 경우는 배를 한 척 보내가지고요, 배 안에 이제 그 여객선 엄청나게 큰 거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조사하기 위한 500명이 넘는 조사단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가서 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우리나라 치면은 막 차관급 이상 되는 고위층들이 그 배를 타고 와서 일부러 막 서울 시내 달동네 뭐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라는 레포트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달동네에 갔는데 뭐 집은 허름해 보이는데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 안에 먹을 게 꽉 차 있더라. 가전제품이 있는데 가전제품이 소련의 장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더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체제의 문제다. 지금 소련의 이런 계획경제 이런 거 가지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레포트가 나가지고 서울올림픽 1년 후에 베를린 그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이미 1년 전에 이 소련의 이 그 대규모 그 조사단이 와가지고 이거 이제 계획경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구나 하는 걸 한국에 와가지고 샅샅이 조사해 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올림픽이 이 동구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말 서울올림픽 그러면은 한국인들에게도 뭔가 큰 자신감, 자부심 이런 걸 심어준 그런 거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야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선진국 돼보자. 선진국 되려면 뭐 하느냐?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서울올림픽은 거의 모두가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자원봉사 올림픽의 기적을 이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시민의식이 그만큼 대폭발을 하는 이런 그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금메달 12개를 따서 세계 4등에 올랐고, 그리고 서울올림픽의 슬로건이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서부터 한국은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반도에 갇혀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5대양 6대주로 뛰쳐나가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다가 표출하는 이러한 시금석이 된 그러한 대회이기도 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대로
흑자 올림픽을 치렀다. 그 당시에 총 지출이 5,890억 원이었는데 총 수입이 8,410억 원을 내 가지고 무려 2,520억 원의 흑자를 내서 그 흑자로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 공원 만들고 예술의 전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올림픽을 열면 다 망하고 적자가 나가지고 큰일 난다라고 해서 이제 올림픽의 저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가 집을 불능 상태 빠졌습니다. 왜 그랬냐? 이 양반들이 이 올림픽 100주년 그 올림픽을 아테네에서 했거든요. 아테네에서 하는데 그냥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하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이 올림픽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몬트리올입니다. 몬트리올은 이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빚을 져가지고 이 빚을 무려 갚느라고 30년 이상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숨에 2,500억 이상의 흑자를 냈어요. 이게 왜 흑자를 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돈 드는 거 이런 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선주촌 아파트, 그다음에 임직원 아파트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런던의 더 타임스라고 하죠. 유명한 그 언론이 이런 그 평가를 내놨습니다. 세계 올림픽 운동은 한국인에게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다. 한국인들은 독일인의 조직력, 동양의 예절과 문화, 미국의 자본주의적 감각을 지녔다. 한국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철학은 유럽인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기 이전까지만 해도 식민지의 나라, 분단의 나라, 6.25 때 다 부서진 나라, 그야말로 뭐가 째지게 가난한 나라만 알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 칼라로 생중계되는 이 방송을 보니까 그냥 한강이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어디 우리 국민들 사는데 가보니까 전부 자기네들보다 잘 살고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바라본 이 공산주의 국가, 동구권 국가들이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큰 이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올림픽을 대한민국의 이 군사문화가 피어올린 마지막 불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한국처럼 하면은 우리도 잘 사는구나 하는 걸 보여준 식민지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자기네들도 뭔가 하고는 싶은데 뭘 하려고 보니까 또다시 이 제국주의들이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을 침탈할까 봐 겁이 났는데 한국을 보니까 쟤네들은 우리랑 똑같이 과거에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그럼 한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지? 하는 한국의 이 발전 모델을 갖다가 자기네들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다. 그 중에 한국의 방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져다가 성공을 한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바로 옆 나라인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야 지금 말이야 우리가 지금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리려면은 고양이가 무슨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상관없어. 일단 발전부터 시키고 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웃나라 좀 한국을 봐라. 우리도 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박태준 이런 분들 전세 비행기로 모셔다가요. 박태준 씨 모셔다가 제철소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이 제철소 가보면은요, 심지어 겉에 건물에 페인트 색깔이 포항제철하고 똑같아요. 나무도 포항제철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나무도 똑같이 심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건물에 들어가 보면 저도 그 보고 놀랐는데 이 바닥에다가 칠하는 페인트 색깔도 포항제철하고 똑같이 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성공한 이 발전 방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베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오늘날 중국이 뭐 저렇게 뭐 잘 사는 나라로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전부 한국형 발전 방식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요? 공장을 져가지고 뭘 수출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수출을 지향하는 공장을 떡 벌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좋은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번 돈으로 빚을 갚고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성공의 방식이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에요. 이 방식을 그대로 갖다 베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잘 사는 모습을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보니까 야 이게 뭐냐, 우리도 한국처럼 잘 살자, 와 들고 일어나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바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이 시위대가 불렀던 노래가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모두 뭐 이런 노래 기억나시죠? 코리아나가 부른 노래. 그 노래가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올림픽이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동구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한 역사적인 대회였다. 그 역사적인 대회를 누가 유치를 시켰느냐? 전두환이라는 지도자가 시켰다. 그래서 이 서울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막 상승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히면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때서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히면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계속 수교가 일어나가지고 북방외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경제활동 공간이 공산권으로 2배나 넓어지면서 우리 제품이 소위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를 휩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비로소 우리가 국민국가 건설에 필요한 것을 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국가 안보를 해결을 했고, 산업적 토대를 우리가 확고하게 건설을 했고, 그리고 제도화된 정치 질서의 창출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시대를 만드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 시대다. 그래서 그 아주 좌파학자로 그야말로 유명한 이 최장집 교수 같은 분이 5공화국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5공화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없다. 5공 없이 오늘날 민주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넌센스다. 이렇게까지 좌파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올림픽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으로 시작된 이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이 드디어 완성 단계로 들어섰다. 왜 완성 단계로 들어섰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의 이 민주주의의 석학인 로버트 다일 같은 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저 독립한 나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성공한 거예요. 왜 성공했나 보니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려면 첫째, 1인당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국민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적인 토대가 있어야 된다. 아니 막 굶어 죽는데 무슨 놈의 민주주의냐. 두 번째로는 탄탄한 중산층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이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민주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비된 시기가 언제냐?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때서부터 그야말로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이런 시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1987년 9월 17일 날 서울올림픽에서 이 역사적인 개막식이 열리는 날 전두환 대통령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뭐 50청산, 뭐 50미리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막 두들겨 패고 막 친인척들 잡아가고 이런 와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면 곤란하다. 그러니 참석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집에서 텔레비전 중계로 혼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이걸 누가 기록을 남겨놨느냐?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 이순자 여사가 이 본인의 회고록에다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40억 세계인이 하나가 되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이념과 체제, 반목의 벽을 뛰어넘어 인류화합이라는 대용광로 속에 융화되는 감격스러운 축제에 막상 올림픽 유치와 준비를 총지휘한 그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올림픽을 나치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이라고 비난했던 야당 정치인들이 귀빈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160개 참가국 중에서 당당히 4위를 차지했을 때도 그이의 남다른 감격의 외침을 들어준 것은 함께 거실에 있었던 가족들 뿐이었다. 올림픽으로 한국의 의상을 세계적으로 만든 그 지도자에게 이때서부터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죠? 예. 참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도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